어머니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거잖아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셔야죠. 뭐라고? 너 제정신이야? 안 돼. 살려줘. 제발. 미안해요 어머니, 이 방법뿐이에요. 아, 그날 내 며느리는 나를 한강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나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정순입니다. 올해로 68이 되었죠. 시골 장터의 아침은 언제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순대국밥 냄새로 시작됩니다. 손녀 민지가 제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데 아이의 작은 손이 따뜻했어요. 장터 입구의 녹슨 철문이 서걱서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노랗게 뜬 형광등 아래서 상인들이 좌판을 펼치고 있었죠. 할머니, 저 호떡 사주세요. 민지가 반짝이는 눈으로 제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호떡 가게 앞에는 벌써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호떡에서 달콤한 흑설탕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저는 지갑에서 5,000원짜리를 꺼내 민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 것도 하나 사와. 아이가 깡충깡충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평생 농사짓고 장사하며 살아온 제 인생에서 민지는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남편은 35세 교통사고로 떠났고 아들 준호를 홀로 키우느라 등골이 휘었죠. 그래도 아들이 서울에서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까지 했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장터를 한 바퀴 돌며 배추며 무며 이것저것 사담았어요. 비닐봉지가 묵직해질 때쯤 저 멀리서 며느리 수진이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명품 핸드백에 하이힐을 신은 모습이 시골 장터와는 영 어울리지 않았죠. 수진이는 제게 다가와 인사는 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민지 데리러 왔어요. 목소리에 서리가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물었습니다. 벌써 가려고? 점심이나 같이 먹고 가지. 바빠서요. 준호 씨도 기다리고 있고. 수진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호떡을 들고 돌아왔을 때 수진이는 아이 손을 잡고 재빨리 돌아섰어요.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내보다가 다시 넣는 걸 봤죠. 보험 관련 전단지 같았는데 잠깐 스친 수진이 입가의 미소가 왜 그리 섬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자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70평생을 함께 살아온 친구죠. 순이야, 며느리가 또 그러네. 괜찮아. 다들 바쁘잖아.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자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대접이 그 모양이야. 우리 때랑은 완전히 달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마당이 저를 맞았죠. 부엌에 장본 것들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준호가 대학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녁을 혼자 먹고 있는데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그래, 아들. 너는 잘 지내니? 목소리를 들으니 반가웠어요. 하지만 준호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많아서. 알았어. 무리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쓸쓸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귀뚜라미 소리만 요란했죠. 저는 담요를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요즘 들어 가슴이 자주 답답했거든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차가운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꿈이었어요. 누군가 제 등을 밀어버린 것 같았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을 때 동이 트고 있었죠. 왜 그런 꿈을 꿨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앞으로 일어날 일의 전조였다는 걸. 병원에서 돌아온 날 준호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됐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준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잘리는 거니?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황이 안 좋아요. 수진이한테는 아직 말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통장을 확인해 봤죠. 평생 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농사 지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어요. 일주일 후 준호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수진이가 차갑게 쳐다봤어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미안해. 준호 걱정되어서 거실로 들어가니 준호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제가 가져온 반찬통을 식탁에 올려놓았죠. 수진이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그걸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반찬 사 먹을 돈도 있어요. 굳이 이런 거 가져오실 필요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시선은 제 손목에 금팔찌를 훑고 있었죠. 돌아가신 시어머니께 받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안방으로 들어간 후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나 미치겠어. 시어머니가 또 왔어. 이 상황에. 그래, 보험금만 받으면 이런 집구석 신경 안 써도 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험금이라니 무슨 보험금을 말하는 걸까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아들, 내가 돈 좀 보태줄게. 3천만 원 있어.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노후고 뭐고 내가 힘든데. 그때 수진이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제 말을 들었는지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니, 그 돈 진짜 주실 거예요? 그래, 너희가 힘드니까. 수진이는 처음으로 제게 미소를 보였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왜 그리 차가웠을까요? 민지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품에 안겼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민지도 보고 싶었어. 수진이가 민지를 제 품에서 떼어냈습니다. 민지야, 숙제하러 방에 들어가. 그날 저녁 어색한 식사 시간이었어요. 수진이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고 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죠.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가 제 뒤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도시는 복잡하고 위험해요. 시골에 계시는 게 건강에도 좋으실 거예요. 그래도 가끔은 너희 얼굴 보고 싶어서 저희가 내려갈게요. 어머니는 올라오지 마세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준호가 조용히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수진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괜찮아. 이해해. 준호가 나간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반짝였죠. 이곳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준호는 배웅도 제대로 못했고 수진이는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죠. 기차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늙으면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흐릿했죠. 집에 돌아와 영자를 만났어요. 순이야, 또 쫓겨났구나. 쫓겨난 게 아니야. 그냥 온 거야. 영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속상해도 참아. 요즘 세상이 다 그래.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수진이 눈빛에서 본 그 차가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 알게 될 거라는 걸. 가슴 통증이 심해져서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협심증 초기 증상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약 꾸준히 드셔야 해요. 처방전을 들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죠.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 엄마가 병원 다녀왔는데. 엄마,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전화할게요. 뚝 끊어진 전화. 서운했지만 이해했어요. 아들도 힘든 시기니까요. 약국에서 약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수진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잠깐 들어가서 얘기해요. 집 안으로 들어간 수진이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가전제품들을 하나하나 살피더군요. 어머니, 이 집 얼마나 되셨어요? 한 40년 됐지. 팔면 얼마나 나올까요? 당황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집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그걸 묻니? 그냥요. 준호 씨가 진짜 회사에서 잘린 것 같거든요. 대출금도 많고 민지 학원비도 있고.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해요. 수진이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보험 서류였어요. 어머니, 이거 가입하셔야 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무슨 보험인데? 생명보험이에요. 어머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준호 씨가 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죽으면 돈을 받겠다는 말인가요? 수진이는 제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이미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준호 씨와 민지를 위해서라도 나중에 생각해 볼게. 지금 하셔야 해요. 나이 더 들면 가입도 안 돼요. 수진이의 압박이 계속됐지만 저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수진이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어머니는 정말 가족을 생각 안 하시네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죠. 혼자 남은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수익자란에 수진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준호가 아니라 수진이 이름으로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 후 민지 생일이었어요.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분홍색 리본으로 예쁘게 포장한 인형이었죠. 현관벨을 눌렀는데 수진이가 문을 조금만 열고 얼굴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곤란해요. 민지 생일이잖아. 선물 주러 왔어. 민지 친구들 와 있어요. 어머니 계시면 불편해요. 문 사이로 민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누구예요? 할머니 목소리 같은데. 수진이가 재빨리 문을 닫았어요. 저는 문 앞에 선물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죠. 아파트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위를 올려다보니 민지가 창문으로 절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줬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계속 울었어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휴지를 건네줬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대하는데 아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깜깜한 밤이었죠. 현관문을 열려는데 문틈에 종이가 끼어 있었어요. 보험 가입 신청서였습니다. 제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데 서류를 자세히 보니 필체가 제 것과 비슷하게 쓰여 있었죠. 수진이가 위조한 게 분명했어요. 당장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 무슨 일이에요? 보험 서류 말이야. 내 도장이 찍혀 있어. 준호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무슨... 잠깐만요. 전화 너머로 수진이와 준호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제가 내일 내려갈게요. 직접 얘기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제가 죽기를 바라는 걸까요? 창밖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불길한 느낌이 온몸을 감쌌죠. 준호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사과드리러 갈게요. 한강 야경 보면서 얘기해요. 믿을 수 없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가기로 했죠. 서울로 올라가는 날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바람도 세차게 불었어요. 한강공원에서 수진이를 만났죠. 검은 코트를 입은 수진이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다리 위로 올라가요. 거기가 조용해요. 한강대교를 걸어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몸이 휘청거렸어요. 난간을 잡고 겨우 걸었죠. 다리 중간쯤에서 수진이가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사실 준호 씨가 빚을 많이 졌어요. 얼마나? 3억이요. 다리가 풀렸어요. 3억이라니.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보험금 5억이 나와요. 그럼 빚도 갚고 민지 교육도 시킬 수 있어요. 뭐라고? 내가 죽으면? 수진이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소나기 힘이 점점 세졌어요. 어머니, 어차피 늙어서 오래 못 사실 거잖아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는 게 어때요? 너 제정신이야? 저항하려 했지만 수진이 힘이 너무 셌어요. 난간 쪽으로 제 몸을 밀었습니다. 그때 민지가 준 팔찌가 바람에 반짝였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수진이가 제 등을 잇는 힘껏 밀었습니다. 몸이 공중에 떴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죠. 그리고 차가운 강물이 제 몸을 삼켰습니다. 물속은 너무 차가웠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팔을 휘저었지만 몸은 계속 가라앉았어요.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죠. 민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호 얼굴도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물속에서 뭔가 제 몸을 받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저는 모래사장에 누워 있었어요. 한 어부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할머니, 정신 드세요. 기침을 하니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온몸이 얼음장 같았어요. 어부가 담요를 덮어주었죠. 다리에서 떨어지는 거 봤어요. 빨리 구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 못 봤어요? 할머니 혼자였어요. 실족사고인가 봐요.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밀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강가 저편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숙자 같았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곧 사라졌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어요. 나이를 고려하면 살아난 게 신기하다고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오직 복수 생각뿐이었죠. 수진이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연락할 가족 있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혼자예요. 그렇게 저는 죽은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원하는 대로요. 하지만 진짜로 죽은 건 아니었죠. 복수를 위해 살아있기로 한 겁니다. 병원을 나와 영자네 친척이 사는 시골 마을로 갔어요. 영자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작은 민박집이었죠. 거기서 몸을 추스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이 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영자 사촌 동생 경숙이가 물었어요. 큰일 있었어.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어. 경숙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곁을 지켜줬죠. 신문을 봤어요. 제 실종 기사가 작게 났더군요. 한강 실족사 추정, 시신 미발견이라고요. 수진이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다리에 있던 노숙자가 경찰서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누군가 할머니를 밀었다고 증언하려 했대요. 하지만 수진이가 먼저 그를 찾아가 입을 막았다고 하더군요. 돈을 줬는지 협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노숙자를 찾아야 했어요. 유일한 목격자였으니까요. 수진이는 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영자가 다녀와서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야, 그 며느리가 엄청 울더라. 연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준호는 우리 아들은 어땠어? 진짜로 슬퍼했어. 민지도 엄청 울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과 손녀를 속이는 게 마음 아팠지만 수진이의 본색을 밝히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영자야, 부탁 하나만 들어줘. 뭔데? 그 노숙자 좀 찾아줘. 한강대교 근처에 있을 거야. 영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영자가 노숙자를 찾았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한강공원 다리 밑에서 지내는 김 씨라는 사람이었죠. 저는 몰래 그를 만나러 갔어요. 아저씨, 그날 밤 봤죠? 다리 위에서. 김 씨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살아계셨어요? 네, 살았어요. 아저씨가 본 거 맞죠?
누가 절 밀었어요. 김 씨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젊은 여자였어요. 검은 코트 입은 할머니를 밀고 도망갔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면서요? 했는데 그 여자가 찾아왔어요. 돈 줄 테니 입 다물라고. 안 그러면 나도 한강에 빠질 거라고 협박했죠.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증인까지 협박했다니. 김 씨에게 부탁했어요. 아저씨, 나중에 증언 좀 해주세요. 제가 보답할게요. 하지만 그 여자가 무서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무렵 수진이는 보험금을 타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시신이 없어서 실종 선고를 기다려야 했지만 서류를 조작해서 빨리 진행시키려 했죠. 영자가 전해준 소식으로는 준호는 여전히 슬픔에 빠져 있었고 수진이만 바쁘게 움직였다고 해요.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먼저 수진이가 위조한 보험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죠. 보험금 수령자가 며느리로 되어 있고 가입 시점이 의심스럽다고요.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편 저는 수진이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경숙이 조카가 사설 탐정 일을 했는데 그를 통해 알아봤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수진이는 결혼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더군요.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보험금이 걸려 있었다고 해요. 이 여자 상습범이네요. 탐정이 혀를 찼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차곡차곡 정리했어요. 때가 되면 한 번에 터뜨릴 생각이었죠. 어느 날 영자가 급하게 전화했어요. 순이야, 내 아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내 물건들을 다 버리려는데 준호가 막았대. 그리고 보험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드디어 준호가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때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며칠 후 보험회사에서 수진이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위조 서류가 발각된 거죠. 수진이는 발뺌했지만 증거가 명백했어요. 준호도 이제 수진이를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경찰서로 갈 준비를 했죠.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민지가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할머니 맞죠? 살아계시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꿈에 할머니가 나왔어요. 살아있다고, 곧 돌아온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손녀의 직감이었을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민지야,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곧 갈게. 알았어요. 비밀로 할게요. 엄마한테 안 말할게요. 똑똑한 아이였어요. 민지는 뭔가 느끼고 있었던 거죠. 저는 다음 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 씨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준호네 집 앞에 섰죠. 이제 모든 걸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움직일 때가 왔습니다. 저는 김 씨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 앞에서 잠시 망설였죠. 과연 믿어줄까요? 하지만 김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 봤어요. 걱정 마세요. 형사님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한강에서 일어난 일, 수진이가 절 밀었다는 것,
보험금을 노렸다는 것까지 김 씨도 목격한 걸 상세히 증언했죠. 형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요. 저는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어요. 위조된 보험 가입서, 수진이의 과거 전력, 보험회사 조사 자료까지. 형사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사건이네요. 바로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수진이를 무너뜨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 번호를 아직 지우지 않았나 봅니다. 엄마 맞아요? 준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준호야. 엄마, 정말 엄마예요. 민지가 맞다고 했어요. 할머니 살아계시다고. 준호가 흐느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아들. 사정이 있었어. 어디 계세요? 지금 당장 데리러 갈게요. 아직은 안 돼. 조금만 기다려. 엄마, 수진이가 이상해요. 보험금 때문에 미쳐 있어요. 역시 준호도 눈치챘군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야, 수진이를 조심해. 그리고 민지를 잘 지켜. 엄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숨어 계신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야. 조금만 참아.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아내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날 경찰이 수진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이는 발뺌했지만 증거가 속속 나왔죠. 특히 김 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김 씨를 협박한 것도 드러났어요. 영자가 전화했습니다. 순이야, 동네가 난리야. 경찰이 수진이네 집을 뒤지고 있대. 그래? 응.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더라. 준호는 멍하니 보고만 있고 가슴이 아팠어요. 준호가 받을 충격이 걱정됐죠.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사건이 나왔어요. 시어머니 살해 미수 혐의로 며느리 긴급 체포라는 제목이었죠. 수진이가 수갑찬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끝까지 반성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경숙이가 짐을 싸는 걸 도와줬어요. 언니, 고생 많으셨어요. 고마워. 덕분에 버텼어. 이제 정의가 실현됐네요. 정의라. 그런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죠.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민지한테 전화했어요. 민지야, 할머니야. 할머니, 진짜 할머니. 언제 와요?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네. 아빠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가 많이 울었어요. 민지 목소리를 들으니 힘이 났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 없는 새로운 삶을요.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준호와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지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민지 꼭 안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준호도 다가와 절 안았죠. 엄마 미안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재판이 남아 있었고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서야 했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죠. 저는 증인석에 앉아 그날 밤 일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이 저를 한강 다리 난간으로 밀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라고 했어요. 검사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위조된 보험 서류, 김 씨의 목격 증언, 수진이의 과거 전력까지.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죠. 수진이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스스로 뛰어내렸어요. 저는 말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특히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으로 해둔 것이 결정적이었죠. 준호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내가, 수진이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준호가 울먹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때 뜻밖의 증인이 나타났어요. 수진이의 전 남자친구였죠. 그는 수진이가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비슷한 짓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진 씨는 제 어머니께도 보험을 들게 했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의심하셔서 무사했지만 이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수진이를 변호하려 했지만 무리였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결국 판사는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혐의로 수진이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수진이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워했지만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요. 민지의 어머니였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준호와 민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은 썰렁했습니다. 수진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엄마, 저희가 시골로 내려갈게요. 거기서 새로 시작해요. 준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계속 같이 살 거죠? 그럼 우리 민지랑 계속 같이 살 거야. 며칠 후 우리는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이 반가웠어요. 영자가 마중 나와 있었죠. 순이야, 잘 왔어. 이제 편히 살아. 고마워, 영자야. 준호는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시골 학교로 전학을 왔죠.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지만 곧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저녁마다 세 식구가 모여 밥을 먹었어요. 수진이가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민지가 제잘제잘 학교 이야기를 하고 준호가 웃으며 듣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왜 그런 나쁜 일을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욕심 때문에 나쁜 선택을 해. 하지만 민지는 착한 아이니까 그런 일 없을 거야. 네, 저는 할머니처럼 착하게 살 거예요. 민지를 안아주었어요.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잘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왔어요. 마당의 매화나무에 꽃이 피었죠. 준호는 시골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어요. 민지는 많이 자랐습니다. 키도 쑥 크고 얼굴도 어른스러워졌어요. 가끔 수진이를 닮은 모습이 보일 때면 가슴이 철렁했지만 민지는 수진이와 달랐습니다. 착하고 배려심 깊은 아이였죠.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이가 감옥에서 반성문을 보내왔다는 거였습니다. 준호가 편지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읽어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과거는 과거야. 하지만 준호는 읽어야 한다고 했어요. 민지를 위해서라도요. 결국 편지를 읽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민지에게는 좋은 엄마였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민지를 잘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민지를 위해 증오는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준호가 제 어깨를 감쌌어요. 엄마, 우리 잘 살아요. 민지도 있고 저도 있잖아요. 그래, 잘 살자. 그해 여름 우리는 한강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그날 밤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한강이었죠.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극복해야 할 때였어요. 다리를 바라보며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여기서 다시 태어났어. 다시 태어났다고요? 그래, 죽을 뻔했지만 살아났고 더 강해졌어. 너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처럼 강해질게요. 강물은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차가운 물결과는 달랐어요. 햇빛이 반짝이는 강물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죠. 준호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행복하세요? 그럼 너무 행복해. 정말이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배신을 겪었지만 결국 가족과 함께 있으니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잔에 들렀어요. 영자가 반갑게 맞아줬죠. 순이야, 얼굴이 좋아졌네.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가 봐. 그래, 이제 고생 끝이야. 편하게 살아. 영자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옛날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가 저녁 준비를 돕고 있었어요. 준호는 장작을 패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저를 한강에 밀었던 그날, 저는 죽을 뻔했지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혔죠. 이제 두려움은 없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제 팔에 기대어 졸고 있었어요. 준호가 민지를 안아 방으로 데려갔죠. 저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불었어요. 멀리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렸죠. 평화로웠습니다. 진짜 평화였어요. 이제 두려움은 없어.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뒤에서 민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민지를 간지럽히고 있나 봅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것이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수진이는 그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죠. 저는 살아있고
가족과 함께 있습니다. 내일은 민지와 함께 장터에 갈 예정이에요. 호떡도 사 먹고 장도 보고 평범한 하루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기적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살아있어서 감사하다고,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진실이 밝혀져서 감사하다고, 멀리서 준호가 불렀어요. 엄마, 들어오세요. 민지가 할머니 찾아요. 그래, 간다. 집으로 들어가며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고 있었어요.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어둠을 겪었지만 결국 빛을 찾았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